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셨죠?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오늘은 그 4주차 관료제하고 비공식 조직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료 조직은 이거 이제 유명한 사람이 관료 조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사람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막스 베버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네 가지로 나눴어요. 가치합리적 행위, 한목적적 행위, 정서적 행위, 전통적 행위 이렇게 네 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치합리적 행위하고 한목적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많은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그 관료 조직은 한목적적 행위가 되죠. 이 네 개의 행위 가운데서. 그래서 베버는 그 근대 공업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회 조직이 이제 관료화되는, 한목적적 행위를 기초로 한 관료화되는 그런 경향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근대 사회의 특징을 합리성, 명료성, 또 규정과 절차에 입각한 그런 명확한 조직으로 보고 있죠. 자, 이 특징을 여기는 이제 한 6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 들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깊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먼저 이 관료 사회는 이 분업화돼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권위의 위계. 요거는 이제 보통 하이어라키라고, 위계의 질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이어라키가 있다. 요건 뭐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군대나 경찰,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직위에 따른 또 자기 업무가 있죠. 직위에 따른 이제 규약, 또 직위에 따른 절차, 이런 것이 이제 규정집 이런 데에서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일에 대해서 규칙과 규약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비개인성, 이거는 이제 공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은 이런 공식적인 일에서는 이제 배제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원 업무에서는 공정성과 비개인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비개인성, 이제 이건 공식적인 특성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또 실제는 이 안에서도 이제 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원초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기술적 전문성. 요거는 아까 분업화하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이제 이게 전문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료적 경력.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직 내에서 내가 승진하거나 어떤 지위에 올라갈 때는 그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10년 정도 근무했으니까 내가 과장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일정 기간만 경과하면 조직의 선원으로서 이제 자리가 확고해지고 또 어느 정도 일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래 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조직들이 유연한 조직으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불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조직 생활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경향이 상당수 많이 포함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연공 서열, 또 개인의 업적 이런 거는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겠구나 하는 것들을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6가지 특징이 우리가 이제 관료 조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이런 특성이 있구나, 또 여러분이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조직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관료 조직 내에 이제 비공식 구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런 관료 조직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뭐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아주 명백한 규정에 의거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공식 집단 내에서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조직 융합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산악회, 뭐 낚시회, 뭐 동창회, 뭐 향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큰 조직 가면은 거기에 뭐 내가 어느 고향 모임 뭐 이런, 근데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해요. 또 실질적으로 내가 또 위에다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선배를 잘 모시고 이러면 또 승진과도 좀 관련이 되고 또 이런 성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공식 구조가 반드시 나쁜 역할만 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또 목표 달성 이런데 또 긍정적인 기능도 합니다. 또 이런 것이 너무 또 활성화되면 또 안 좋은 기능도 하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죠. 보통 우리가 일컬어서 사색당파, 그죠? 뭐 있었어요? 뭐 동인, 서인, 그죠? 남인, 북인, 뭐 이런 파가 있었죠. 이게 사실은 이런 것과 좀 관련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기능으로서는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관료제의 역기능과 문제점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날 수 있겠죠. 관료제의 특성과 역기능에 대해서 또는 관료제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아는 바를 서술해 보시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역기능 볼까요? 업무 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처하는 힘이 좀 결여되어 있죠.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고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례주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요? 예전부터 이거 해왔던 건데요, 뭐 그냥 그죠? 꾸준히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례주의, 뭔가 창의적이고 새롭게 하려고 하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 전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목표 전치 현상이라는 건 뭐죠? 목표와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실제는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내가 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위해서 이 목표가 수단이 되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직된 관료 조직에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향적 보고는 이제 지휘계통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휘계통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통을 통해 정보 왜곡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의 퍼스널리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창의성보다는 그 주어진 틀에 맞추어서 행동하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또 피동적일 수 있습니다. 또 복지부동, 또 무사 안일주의에 빠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우리가 우리가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뭐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가보시면 조금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역기를 한번 볼까요? 문제점을 보면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좀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관료제를 효율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개인적 자유나 민주주의가 좀 많이 양보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비례해요.
그 다음에 법 위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이상은 이제 실현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배제함으로써 기회 평등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 어떤 경우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뭐 멀리 찾아보시 마시고요. 여러분 주민센터 같은 데서도 여러분 요번에 5차 그 재난지원금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명목상 듣기엔 되게 평등하지요. 그죠? 왜요? 소득 88% 이제 딱 잘라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위 12%는 잘 사니까 이제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88%를 딱 자르고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 기회가 좀 안 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월등해서 뭐 5% 이내 든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말이 없는데, 뭐 88%인데 87%니 89%니 이런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회 평등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요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부르짖는 사회 정의가 또 어떤 사람한테는 좀 더 불평등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관료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제 뭐 제가 더 깊게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조직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 이론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공식 조직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는 공식 조직 중에 대표적인 거로서 관료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비공식 조직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엘톤 메이어라는 경영학자가 있어요. 그 ATT의 자회사인 이제 서부 전기회사, 이제 우리가 호동 공장 실험이라는 예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예를 보니까 계정기를 조립하는 그 여공들이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친한 사람끼리 작업 집단을 형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이게 더 생산성을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처음에는 그냥 작업 환경을 엄청 잘해주고, 또 규정, 뭐, 그다음 복지, 이런 걸 해주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그냥 친한 사람끼리 어떤 작업 집단을 모아서 해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그 인간관계, 또 비공식 이런 조직, 이런 것들이 더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생산성을. 그래서 이 연구는 집단 내에 공유되는 가치가 행위를 더 결정하게 되고 합리성을 더 높여주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은 단순한 뭐 공장의 규칙이나 명령에만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쉴츠와 자노비츠라는 학자의 연구가 있는데요. 2차 대전 중에 이제 독일군을 상대로 실험을 했었대요. 근데 보니까 그때 이제 강한 전투력이 나왔잖아요. 근데 독일군의 강한 전투력은 어떤 신념이 아니라 병사들 간의 친밀감과 유대성 때문에 형성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의 강한 전투력은 뭐 국가적 이데올로기보다는 그들 병사들 간에 친한 사람들끼리 모아주고 이런 원초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니까 더 전투력이 강화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메이오 연구하고 쉴츠와 자노비치의 연구를 통해서 조직 내에서 이런 원초 집단이 갖는 이런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생활 내에서의 정서적 만족이죠. 정서적 만족이
더 효율적이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공식 조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직 운영에 이제 부정적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초 집단,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 조직이죠. 비공식 조직이 갖는 이런 효율적인 기능도 있는 반면에 역기능도 있겠죠. 안 좋은 기능.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깡패 집단 같은 경우도 원초 집단에 속할 수도 있죠. 근데 깡패 집단은 사회적 결속에 기여할까요? 아니죠. 그죠? 이제 이런 건 이제 역기능을 볼 수 있죠. 또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직장 내에서 뭐 동문 관계 또 동양 관계,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긍정적인 기능도 있어요. 그죠? 업무를 좀 도와주고 뭐 끌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 조선시대 사색당파처럼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싸우는, 또 조직의 분열 기능을 일으키는 이런 기능도 합니다. 또 교수와 학생 관계도 또 지나치게 밀착이 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또 좋은 관계도 형성이 될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긍정적 기능과 역기능을 가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 조직 이론이나 유기적 조직은 이제 어떨까라는 걸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의 조직 이론은 이제 우리가 유기적 이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인 이제 공식적 조직이 아니고요. 자발적 조직, 이게 이제 수와 비중이 이제 증가하게 됐죠.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 또 오락이나 레크레이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 친교 집단, 또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자발적 결사체 뭐가 있을까요? 자유롭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는 조직.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그 자발적 결사체, 뭐 시장, 네트워크,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유기적 조직에 속하거든요. 시장이나 네트워크도. 그때 우리가 이거 간단히 살펴봤지만 한번 다시 구체화 시켜 보겠습니다. 뭐 종교, 뭐 의사회, 뭐 대한의사, 세무사회 협회, 뭐 각종 정당, 또 NGO,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구성원들은 어떨까요? 자발적인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고 수능이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목적 친교 집단, 동창회 낚시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조직은 뭐 연합회 이런 데 있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뭐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자발적 단체, 뭐 NGO. 여러분 NPO 아시죠? NGO는 그 정부에 대응하는 결사체, 비정부 기구를 얘기하고요. NPO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 시장과 기업에 대응해서 이제 하는 결사체, 이런 거를 NPO라고 그래요. NGO와 NPO. 요거 여러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이 두 기구를 아우르는 자발적 결사체. 그래서 시민적 결사체, 시민단체,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죠. 자, 우리가 유기적 이론은 우리가 세 개 볼 수 있고요. 좀 넓게는 뭐 네트워크, 또 시장까지도 유기적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발적 결사체, 그 다음에 친교 집단, 그 다음에 공동 이익을 위한 조직들, 이런 예와 예를 봤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넣을 수 있고요. 시장도 뭐 넣을 수 있겠죠. 아셨죠? 자, 유기적 조직이 이런 게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기계적 관료제. 관료제는 우리가 공식적 조직에서 많이 나타나죠.
어때요? 환경이 안정적이고 확실한 환경이죠. 산업사회 이런 건 이제 산업사회에서 많이 맞죠.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케이스죠. 그 다음에 특징은 수직적 권력, 직권화, 또 통제성, 또 조직 체계가 수직적이죠. 명령과 복종. 이제 군대 또 기능별 조직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조직은 기능별 조직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각 과가 있겠죠. 우리 학교도 있고요. 뭐 군대 뭐 어디나 있어요. 기업도 뭐 회계과, 총무과, 인사과 이런 거. 이걸 기능별 조직이라 해요. 기능별로 이제 나눠놓은 거죠. 이게 이제 기계적 관료제가 되고요. 유기적 탈관료제는 좀 유연한 거죠.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요. 오늘날 정보 사회에 맞고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데 맞습니다. 또 수평적 분권화, 또 자율성 유연화, 또 자율과 책임 중시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팀, 또 매트릭스, 또 팀, 뭐 네트워크, 오케스트라 조직, 뭐 사업별 조직, 이게 이제 탈관료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여러분 이제 조직의 이론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여러분 하신 겁니다. 하셨고요. 자, 이제 요거는 조지 리처의 맥도날드 앤 맥도날드화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내용을 제가 요 짧은 시간에 요 한 페이지에서 여러분한테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핵심만 이 책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어떨까요? 그걸 통해서 오늘날 이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주거든요. 이제 거기까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맥도날드 앤 맥도날드화. 저자는 조지 리처입니다. 사회학자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인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영역을 합리화의 원리, 그죠? 합리화의 원리나 효율성 이런 이름으로 이제 저당을 잡고 있고요. 또 그것이 나타내주는 비인간성을 연구한 책인 거예요. 그럼 어떤 영역이요? 기업, 노동, 교육, 쇼핑, 레저, 영화, 스포츠,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문 이런 것들이 뭐로 잡혀 있다고요? 합리화, 또 효율화, 그죠? 또 계산 가능성, 뭐 이런 쪽으로 모든 교육도 그렇고요, 그죠? 다 이렇게 잡혀 있죠. 모든 것이 합리성 없고 효율성이 없고 뭐 계산 가능성이 없고 예측 가능성이 없고 이런 거 없잖아요. 또 어느 정도 통제해야 되고, 그죠? 영화도 그렇죠. 스포츠도 우리가 즐기는 것 같지만 스포츠도 뭐예요? 막 짜고 야구하고 이러잖아요. 나중에 들통나고 그러죠. 순수한 우리가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는, 정보화 사회는 모든 것이 효율성, 합리성, 그 다음에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이기심, 이런 것들이 다 배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화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맥도날드라는 그 패스트푸드점이 있죠. 그 원리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패스트푸드점 원리가 어떻게 하냐면 효율성, 계산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그 패스트푸드점 가서 아마 그 시켜놓고 뭐 맥도날드죠. 빵을 하나 시켜놓고 세트로 시키든 한번 가만히 지켜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계산 가능하게 오늘 얼마 몇 개를 팔고 뭐 또 예측 가능하고 또 통제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각 영역에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은 진정한 불합리성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화라는 말은 이제 미국, 우리나라에는 이게 많이 없는데요. 미국에는 그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버거킹화, 세븐일레븐화, GP 윤활유와 뉴트리 시스템화. 예, 이런 얘기가 맥도날드화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효율성, 계산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 그래서 맥도날드화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버의 합리화를 현대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서 베버의 사회적 행위 4가지 얘기했죠. 가치합리적, 한목적적 행위, 정의적 행위, 또 전통적 행위. 그 중에서 이제 여기는 한목적적 행위가 되겠죠. 가치합리적 행위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한목적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맥도날드와는. 자, 맥도날드의 광고와는 달리 그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화가 파생된 이런 합리적 측면들은 사실은 비이성적이고요. 또 합리적 체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인간화를 불러오고 그리고 비이성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합리화라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합리화라는 게 그러면 진정 우리 인간한테 이성적이고 합리화인가 라는 의문을 한번 제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따로 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인간은 뭐 이성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데카르트가 있거든요. 이 데카르트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잠깐 보고 그리고 나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요 합리화 또 보편화 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서 제가 지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게 이제 맞는 걸까요? 내가 생각한다,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게 이제 시간과 공간 개념이라는 게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데카르트는 시간, 나 여기 있고 시간은 저기 흘러가는 무궁무진한 그런 이분법적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인간은 이성적이다, 뭐 이렇게. 근데 인간은 또 비이성적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들 빠뜨리는 요 시간은 제가 여러분한테 좀 더 깊이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요런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다다음 시간 중에 시간을 내서 여러분 한 10분 정도 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발적 결사체 조직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걸 한번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이번 이제 4주차 이제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5주차부터는 본격적인 우리 조직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끝날 때까지 이거 하고요. 간간히 특강식으로 한번 1시간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